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인심 하나는 비단결 같다. 소문난 경상도의 한 고을이었습니다. 바람조차 쉬어간다는 고개 아래 자리 잡은 이 고을에 며칠 전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성은 박이요, 이름은 달재라 하는 이 젊은 사또는 한양에서 꽤나 알아주는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허나 조정의 피비린내 나는 당파 싸움에서 그만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이 먼 변방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박달재 사또는 그 생김새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붓으로 그려놓은 듯 반듯한 눈썹에 대쪽같이 뻗은 콧날, 그리고 입술은 어찌나 얇고 단정한지 꼬장꼬장한 선비의 표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관아의 기강을 잡겠다며 이방과 포졸들을 들들 볶아댔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한 장도 용납하지 않았고 문서의 글씨가 조금만 비뚤어져도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아랫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저승사자보다 더한 깐깐이라는 별명이 돌 정도였습니다. 부임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달재는 관아의 업무 일지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책에 파묻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논하던 한양의 생활이 그리웠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고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방이나 형방이 올리는 보고서 따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여나 억울한 일은 없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답답한 관아를 벗어나고픈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박달재는 남들 눈을 피해 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갓끈을 헐겁게 메고 도포 자락도 적당히 구겨보려 했으나 천성이 단정한지라 아무리 흐트러뜨려도 귀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그는 낡은 부채 하나를 들고 뒷문을 통해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고을에는 어스름한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구수한 된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저작거리 끝자락에 불을 밝힌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달빛 주막이라는 글귀가 멋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박달재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막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나무꾼, 장사치, 건달들이 뒤섞여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땀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기름진 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박달재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평생을 고고한 학처럼 살아온 그에게 이런 풍경은 낯설다 못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서 오슈. 자리는 저기 구석에 하나 남았으니 냉큼 가서 앉으슈.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주막의 주인인 주모 매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웬만한 장정보다 더 씩씩하게 술상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쪽진 머리에 꽂은 나무 비녀가 헐거워 보일 정도로 바삐 움직이는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뽀얀 피부와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는 귀한 집 교수 같았으나 걸걸한 목소리와 억척스러운 손놀림은 영락없는 주모였습니다. 박달재는 주모의 반말 섞인 인사에 기가 막혔지만 신분을 숨긴 처지라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구석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먼지가 뽀얗게 앉은 탁자를 손가락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여기 주모, 상이 왜 이리 지저분한가? 행주 좀 가져와서 다시 닦게. 박달재의 깐깐한 목소리에 주변 술꾼들이 힐끔거렸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행주 타령이라니 매향은 기가 찼습니다. 그녀는 탁 치던 국자를 내려놓고 성큼성큼 박달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뭐라 했소? 지저분하면 그쪽 옷자락으로 닦고 앉으슈. 지금 내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에.
매향의 쏘아붙임에 박달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감히 선비에게, 아니 사또에게 대드는 여인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부채를 쫙 펴들고 짐짓 점잖은 척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허허 여복의 주모.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은 청결이거늘 손님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인가. 그리고 저기 저 취객들이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시키게. 술은 풍류를 즐기며 마시는 것이지 저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야. 박달재의 설교가 길어지자 옆자리에 있던 덩치 큰 나무꾼이 술잔을 쾅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어이 새님, 여기가 무슨 서당인 줄 아슈. 술맛 떨어지게 왜 자꾸 꼰대 같은 소리야. 뭐 꼰대? 이 무지한 백성들이 감히. 박달재가 발끈하려던 찰나 매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박달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글 좀 읽는 선비 나부랭이 같은데 여기는 당신 같은 양반네들이 와서 고상 떨 곳이 아니오. 술 마실 거면 곱게 처마시고 아니면 썩 나가슈. 에이, 이 무례한. 내 비록 초야에 묻혀 지내나 내년에 그 고약한 태도는 두고 볼 수 없구나. 국법에도 장유유서가 있고 남녀유별이 있거늘. 박달재는 자기도 모르게 평소 관아에서 하던 말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도 우스꽝스러운지 술꾼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매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에이그 재수없어. 오늘 첫 개시부터 웬 똥파리가 꼬여서 이 난리야. 소금이나 먹고 떨어져라. 후두둑.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박달재의 머리와 어깨 위로 벼락처럼 쏟아졌습니다. 갓 위에도 잘 다려 입은 도포 자락에도 소금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박달재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수모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잘한다라 주모. 새님 꼴 좋다. 하며 박장대소가 터졌습니다. 이이 천하의 몹쓸. 박달재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허둥지둥 주막을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로 매향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쫓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주막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주막에도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매향은 엉망이 된 탁자들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고단했지만 그녀는 쉬이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매향은 주막 뒷마당 평상에 걸터앉아 밤하늘에 뜬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옥으로 만든 쌍가락지 한 짝이 들어있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하기 전 아버지가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매향아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서 이 아비의 억울함을 달래다오. 너는 양반의 딸이 아니라 이제부터 잡초처럼 질기게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그 피 끓는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양반 가문의 고명딸로 태어나 곱게 자랐던 그녀였습니다. 시와 서화에 능하고 자수를 놓으며 훗날 좋은 낭군을 만나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녀는 관비가 될 뻔하다가 겨우 도망쳐 신분을 숨기고 이곳까지 흘러들러온 것이었습니다. 매향은 거친 물일로 투박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은 더 이상 붓을 잡던 그 고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억척스러운 주모로 살아가며 웃고 떠들지만 밤이 되면 사무치는 그리움과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않으려 했는데. 매향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달빛을 받은 눈물방울이 옷가락지 위로 떨어져 영롱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깐깐하게 굴던 그 선비 녀석 때문에 아버지가 더 생각나는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그 선비처럼 고지식하게 잔소리를 하셨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한편 관아로 돌아온 박달재는 분이 풀리지 않아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 끼어 있던 소금 알갱이가 방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감히 나에게 소금을 뿌려? 내 정녕 그 주모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당장 내일이라도 관아로 끌고 와서. 박달재는 씩씩거렸지만 막상 거울에 비친 자신의 꼴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소금 범벅이 된 몰골이 영락없는 소금 장수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괄괄하던 주모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뿌리며 악을 쓰던 그 눈동자 깊은 곳에 언뜻 보이던 슬픔 같은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깟 주모 따위에게 무슨. 박달재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자리에 누웠지만 소금기 가득한 짠내와 함께 매향의 얼굴이 자꾸만 천장에 어른거려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온 고을을 들썩이게 할 두 사람의 지독한 인연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박달재 사또가 소금 벼락을 맞고 쫓겨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을 장터에는 새로운 사또가 밤마다 여자 귀신을 쫓아다닌다더라. 아니다. 주막 주모랑 눈이 맞아서 밤도망을 갔다더라 하는 해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는 박달재가 그날 밤 헐레벌떡 도망치는 모습을 본 취객들이 지어낸 헛소문이었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온 고을 사람들이 수군덕거렸습니다. 박달재는 관아에 틀어박혀 업무에만 몰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책을 펼치면 글자 대신 매향의 얼굴이 둥둥 떠다니고 붓을 들면 그녀가 뿌린 소금이 생각나 입안이 짭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애꿎은 이방만 불러다 호통을 쳤습니다. 이방, 요즘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데 사실인가? 민심이 흉흉하면 그게 다 자네 책임이야. 아이고 사또나리. 소문이야 뭐 바람 불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 그보다 저기. 읍내 유지들이 사또 나리 부임 축하 연회를 열고 싶다는데 이방이 눈치를 살피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박달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술판이나 벌이자고. 당장 거절하게. 내 그럴 시간 있으면 민생이나 더 살피겠네. 박달재의 대쪽 같은 거절에 이방은 혀를 내두르며 물러갔습니다. 사실 박달재는 다시 그 주막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소금 맞은 게 억울해서 따지러 가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은 그 주모가 정말 누구인지 왜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달재는 며칠 후 다시 평복을 입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허름한 옷을 골라 입고 갓 대신 낡은 패랭이를 썼습니다. 수염도 며칠 깎지 않아 거뭇거뭇하니 제법 시골 선비 흉내를 낼 만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몰래 달빛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매향은 오늘도 쉴 새 없이 술상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박달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매향이 툭 하고 국밥 그릇을 내려놓는데 박달재는 깜짝 놀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다행히 매향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자, 여기 뜨끈한 국밥이요. 깍두기 더 필요하면 말하슈. 매향은 무심하게 돌아서려다 멈칫했습니다. 박달재의 패랭이 아래로 보이는 하얀 목덜미와 붓쥐는 손처럼 고운 손가락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어라? 이 양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매향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밀려드는 주문에 금세 잊어버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달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밥을 한술 뜨려는 순간 옆자리에 앉은 왈패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야, 그 소식 들었어? 우의정 대감 조카라는 놈이 이번에 우리 고을로 내려온다더라. 아, 그 개망난이 조대감 말이냐? 한양에서도 기생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사람 패는 게 취미라던데 그놈이 여기는 웬일이래? 소문에 의하면 여기 땅 좀 사들여서 별장 짓고 기생들 끼고 놀려고 온다더라. 아이고, 이제 우리 고을도 다 끝났어. 박달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우의정의 조카라면 조정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조동팔이었습니다. 그자가 이 조용한 고을에 온다니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박달재는 밥 먹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중 가운데 선 사내는 기름진 얼굴에 오만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딱 봐도 귀티보다는 돈 냄새가 나는 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조동팔이었습니다. 어이 주모, 여기 제일 비싼 술이랑 안주 내오거라. 그리고 이쁘장한 기생 있으면 좀 불러오고. 조동팔이 거만하게 소리치자 주막 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매향이 허리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여긴 주막이지 기방이 아니오. 술 마실 거면 조용히 마시고 기생 찾으려면 읍내청루로 가슈. 매향의 당찬 대답에 조동팔은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허, 이것 봐라. 시골 주모 주제에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게냐? 누구긴 누구야. 술 처먹으러 온 손님이지. 대기 정승 판서 아들이라도 여기선 똑같은 손님이요. 돈 내면 술 주고 행패 부리면 소금 뿌리는 게 내 장사 철칙이요. 매향의 말에 조동팔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고 덩치 큰 하인들이 매향을 위협하며 다가갔습니다. 인연이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주막을 엎어버려라. 하인들이 상을 엎으려던 찰나 구석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달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시오. 백주 대낮도 아닌데 남의 영업장에서 이게 무슨 행패요. 박달재의 일갈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조동팔은 박달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야. 꼴을 보니 땡전 한 푼 없는 선비. 나부랭이 같은데 목숨이 아깝거든 찌그러져 있어라. 박달재는 부채를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이 고을 샀도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자맹 중에 신분을 밝히는 건 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조동팔 앞을 막아섰습니다. 법도와 예절을 아는 사람이라면 힘없는 여인을 이리 괴롭히지 않는 법이요. 당신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한들 이곳의 주인은 저 주모요. 이 자식이 정말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조동팔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매향이 잽싸게 부엌에서 물바가지를 들고 나와 조동팔의 얼굴에 촥 뿌려버렸습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똥물이 튀었네. 썩 꺼져 이놈들아. 물벼락을 맞은 조동팔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단옷은 젖어서 축 늘어졌고 기름 바른 머리는 미역 줄기처럼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주막 손님들은 그 꼴을 보고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인연과 내 놈을 요절내고 말 테다. 조동팔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물러갔습니다. 주막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향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박달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님치곤 제법인데? 지난번엔 꼰대같이 굴더니 오늘은 좀 사내답네. 매향의 칭찬 아닌 칭찬에 박달재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지난번 소금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좀 과했소. 아무튼 다친 데는 없소? 박달재가 쭈뼛거리며 묻자 매향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왠지 모르게 박달재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습니다. 다치긴 누가 다쳐요. 저런 놈들은 매가 약인데 오늘은 물로 봐준 거지. 근데 댁 이름이 뭐요? 나는 박서방이라 하오. 박달재는 얼떨결에 박서방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매향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막걸리 한 사발과 파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내 서비스요. 아까 도와준 값이라 치슈. 박서방 술 한잔 할 줄 알지? 두 사람은 달빛이 비치는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달재는 난생 처음 주모와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매향의 얼굴에도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실 나도 예전엔 이런 험한 일 안 했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꽃신 신고 비단옷 입고 다녔는데 매향이 술 기운을 빌려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한 이야기, 도망치듯 이곳에 온 이야기,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자 박달재의 마음도 덩달아 아려왔습니다. 힘들었겠구려. 그 고운 손이 이렇게 거칠어질 때까지. 박달재는 자신도 모르게 매향의 손을 덥석 잡으려다 화들짝 놀라 멈췄습니다. 매향은 그런 박달재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박서방은 참 순진하오.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 같아.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것 같네. 그 말에 박달재의 가슴 속에서 몽글몽글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또와 주모, 쫓겨난 양반과 몰락한 교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흠뻑 젖은 채 돌아간 조동팔은 앙심을 품고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감히 나에게 망신을 줘? 그 주모녀는 내 첩으로 삼아 짓밟아주고 그 박서방 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 조동팔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고요한 달빛 아래 고을에는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조동팔이 분노를 안고 물러간 후 주막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달재와 매향은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평상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막걸리 사발이 몇 번 오가자 서먹하던 기운은 사라지고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서방, 술 좀 하네. 새님처럼 생겨가지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질 줄 알았더니. 매향이 빈잔에 막걸리를 채워주며 짓궂게 물었습니다. 박달재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잔을 받았습니다. 사내대장부가 술 한두 잔에 취해서야 쓰겠소? 내 일의 배도 한양에서는. 아니 아무것도 아니오. 박달재는 하마터면 자신의 신분을 들킬 뻔했습니다. 매향은 그런 박달재의 허둥대는 모습이 귀여운지 쿡쿡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한양에서 글 꽤나 읽으셨겠지. 근데 왜 이런 시골 구석까지 흘러들어왔대? 과거라도 떨어졌소? 매향의 무심한 질문에 박달재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과거에 떨어지기는커녕 장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억울하게 좌천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짐짓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되겠소? 잠시 바람 좀 쐬러 내려온 거지. 박달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매향은 그 눈빛에서 깊은 고뇌를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주 접시를 그의 앞으로 슬며시 밀어주었습니다. 이거 묵무침인데 아주 맛나요. 든든하게 먹고 힘내슈. 산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흙 좀 털고 다시 걷는 거지.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위로에 박달재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묵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며 매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옆모습은 아까의 억척스러운 주모가 아니라 사연 깊은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고맙소 주모. 그나저나 아까 그놈들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은데 후환이 두렵지 않소? 박달재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매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빈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어쩌겠소? 피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내 목숨 하나 지키자고 자존심까지 버릴 순 없잖소.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사람은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말라고. 매향의 단호한 눈빛에서 서리빨 같은 기계가 느껴졌습니다. 박달재는 그녀가 단순한 주모가 아님을 다시 한번 직감했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한 양반가의 교수,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사는 여인.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그때 주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달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담장 쪽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몇 개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매향이 날카롭게 묻자 그림자들은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박달재는 직감했습니다. 조동팔이 보낸 첩자들임이 분명했습니다. 주모 아무래도 조심해야겠소. 그놈들이 벌써 감시를 붙인 모양이요. 박달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향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서방도 조심하슈.
그놈들 아까 당신 얼굴을 똑똑히 봤으니 해코지하려 들지도 몰라요. 내 걱정은 마시오. 내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으니 그보다 주모가 걱정이요. 오늘 밤은 문단속 단단히 하고 일찍 들어가시오. 박달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밤새 주막을 지키고 싶었지만 사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관아로 향했습니다. 매향은 멀어지는 박달재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든든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관아로 돌아온 박달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동팔의 횡포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이방을 호출했습니다. 이방, 당장 조동팔이라는 자의 뒤를 캐보게. 한양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이곳에는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낱낱이 조사해. 예. 아니, 사또나리. 조대감 조카분을 조사하다니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요. 이방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의정의 위세에 눌려 벌벌 떠는 꼴이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달재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놈, 내 놈은 백성의 녹을 먹는 관원이냐 아니면 권세가의 개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놈 목부터 칠 줄 알아라. 박달재의 서슬 퍼런 호통에 이방은 넙죽 엎드려 알겠다고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을 나가자마자 누군가에게 은밀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고을의 흉흉한 벽서가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신임 사또가 주막 주모와 놀아나며 정사는 뒷전이다. 사또가 밤마다 주막에서 기생 끼고 술판을 벌인다.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지만 백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달재는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이는 분명 조동팔의 짓이었습니다. 자신을 음해하여 매향을 돕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 뻔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아로 한 통의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우의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 조카가 그곳에서 요양 중이니 각별히 보살펴달라. 만약 소홀함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박달재는 사면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은 조동팔, 그에 동조하는 이방과 관속들, 그리고 흔들리는 민심. 그는 고립무원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달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몰래 주막 근처를 순찰하며 매향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멀리서 매향이 무사히 장사를 마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달재는 주막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매향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저 혼자 어찌 감당하나요?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박달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기필코 너를 지키겠다. 사또의 직을 걸고서라도, 아니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박달재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협심을 넘어선 한 여인을 향한 뜨거운 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마침내 조동팔의 마수가 주막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조동팔의 마수는 예상보다 빠르고 잔혹하게 뻗어왔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유난히 캄캄하던 어느 날 밤 횃불을 든 관졸들이 달빛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관졸들의 선두에는 비열한 웃음을 띤 이방과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선 조동팔이 있었습니다. 여봐라. 이 주막의 주모 매향이 역적의 자손임을 속이고 양민 행세를 하며 밤마다 수상한 자들을 끌어들여 영모를 꾀한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당장 포박하여 관아로 압송하라. 이방의 서슬 퍼런 호통에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매향은 영문도 모른 채 억센 포졸들에게 팔이 꺾여 무릎이 꿇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거요? 매향이 앙칼지게 저항했지만 조동팔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턱을 부채 끝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죄? 내년이 내 청을 거절하고 물벼락을 안긴 게 바로 죽을 죄지. 거기다 내 아비가 역적으로 죽었다며? 그 피가 어디 가겠느냐? 이 더러운 놈, 내 놈이 그러고도 양반이냐?
매양이 조동팔의 얼굴에 침을 퇴뱉자 조동팔은 안색이 변하며 매양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매양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독한 년, 당장 옥사에 쳐넣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문초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그 박서방이란 놈도 공범으로 잡아들여라. 매양은 포박당한 채 끌려가면서도 조동팔을 노려보는 눈빛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신은 그렇다 쳐도 아무 죄 없는 박달재까지 휘말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서방, 도망쳐요. 제발. 한편 이 소식은 곧바로 박달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관아 동원에서 이방을 불러 대노했습니다. 이방, 내 이놈 사또인 내 허락도 없이 감히 누구 맘대로 백성을 잡아들인단 말이냐. 당장 매양을 풀어주지 못할까? 하지만 이방은 평소와 달리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은 우의정 대감의 명을 받은 조대감의 지시입니다. 영모 혐의가 있는 자를 잡아들이는데 사또의 허락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사또 나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주모와 내통했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니 자칫하면 사또 나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박달재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족이라 믿었던 관속들이 모두 조동팔에게 매수된 것입니다. 그는 허울뿐인 사또에 불과했습니다. 박달재는 무력감에 치를 떨며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으악! 내 기필코 이 썩어 빠진 놈들을. 그는 밤이 깊도록 옥사에 갇힌 매양을 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전공법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방과 포졸들이 모두 한통 속이니 사또의 명령권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양의 장계를 올려 도움을 청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매양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받을 게 뻔했습니다. 법으로 안 된다면 법 밖의 길을 찾는 수밖에. 박달재는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옷장에 숨겨두었던 검은 복면과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사또의 채통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지. 지금 중요한 건 사람의 목숨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달재는 아무도 몰래 관아 뒷담으로 향했습니다. 정문과 후문에는 이미 조동팔이 심어둔 포졸들이 지키고 있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바로 며칠 전 동네 개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보았던 담장 및 작은 개구멍이었습니다. 내 팔자의 개구멍이라니. 조동팔 내놈 덕분에 별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박달재는 헛웃음을 삼키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진흙탕이 된 바닥을 기어 좁디 좁은 구멍을 통과하려니 어깨가 쓸리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갓쓴 양반, 그것도 고을 사또가 개구멍을 기어나가는 꼴이라니. 조상님이 아시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낑낑거리며 겨우 구멍을 빠져나온 박달재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지도 못한 채 옥사 쪽으로 달렸습니다. 옥사는 관아 외곽에 따로 떨어져 있어 경비가 비교적 허술했습니다. 그는 졸고 있는 옥졸의 뒤로 다가가 수도로 기절시키고 열쇠 꾸러미를 챙겼습니다. 철커덕 철커덕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맞춰 옥문을 열자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매양이 보였습니다. 주모, 정신 차리시오. 박달재가 흔들어 깨우자 매양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퉁퉁 부은 뺨과 터진 입술을 보니 박달재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 여기가 어디라고 왔소? 어서 가슈, 잡히면 죽어요. 잔말 말고 어서 일어나시오. 내가 당신을 구하러 왔소. 미쳤어, 정말 미쳤어. 사또 나리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매양은 박달재가 사또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박달재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 사또 놈은 지금 코를 골며 자빠져 자고 있을 테니. 두 사람은 옥졸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관아 담장을 넘으려는 순간 횃불을 든 추격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서라. 탈옥수다. 잡아라.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화살이 핑핑 날아왔습니다. 젠장 들켰구나. 주모, 내 손을 놓지 마시오.
박달재는 매양의 손을 꽉 잡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뛰었습니다. 그런데 앞이 막다른 담벼락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대가 쫓아오고 앞은 높은 담장.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매양이 담장 아래 덤불을 헤치며 소리쳤습니다. 박서방, 여기요. 여기도 개구멍이 있어요. 박달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늘 밤은 개구멍과 무슨 원수라도 졌단 말인가. 하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가시오. 내가 뒤를 막겠소. 박달재가 추격대를 향해 돌을 던지며 시간을 버는 사이 매양이 먼저 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이어 박달재가 엎드려 기어 나가려는데 엉덩이가 꽉 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놈의 엉덩이가 왜 이리 큰 거야? 아이고 박서방, 힘 좀 줘봐요. 똥구멍에 힘을 딱 주란 말이오. 밖에서 매양이 박달재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추격대의 발소리는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왔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박달재는 숨을 헙 들이마시고 온몸을 비틀어 뽕 하는 소리와 함께 구멍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흑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달빛 아래 엉망진창이 된 서로의 꼴을 보자니 기가 막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푸하, 박서방, 꼴이 그게 뭐요? 똥개도 아니고. 허허, 주먹꼴도 만만치 않소. 그 헝클어진 머리는 꼭 귀신 같구려. 웃음 끝에 박달재는 매양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녀를 지켜냈다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하오.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오. 매양은 박달재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감동도 잠시 담장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졌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달재와 매양은 손을 꼭 잡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차례 두 사람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관졸들의 고함 소리가 잦아들 때쯤 박달재는 매양을 산 중턱에 있는 낡은 오두막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좀 따돌린 것 같소. 이곳은 사냥꾼들이 잠시 머무는 곳인데 당분간은 안전할 거요. 박달재가 낡은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이 누추한 오두막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이었습니다. 박달재는 부시를 쳐서 희미한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매양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피로 얼룩진 입가, 그리고 찢어진 치맛자락. 박달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주모. 아니, 매양낭자. 몸은 괜찮소? 어디 다친 데는 없소? 박달재는 조심스럽게 매양의 뺨에 난 상처를 살폈습니다. 매양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박달재의 손길이 닿자 움찔하며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그보다 박서방 정말 고맙소. 옥사에서 죽는 줄만 알았는데. 매양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달재는 겉옷을 벗어 매양의 어깨에 덮어주며 짐짓 씩씩한 척 말했습니다. 이 박서방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오?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내 사람 하나 지킬 깡다구는 있소이다. 피식 깡다구는 무슨? 아까 개구멍에 껴서 낑낑대던 게 누군데? 매양이 눈물을 닦으며 웃음을 터뜨리자 박달재도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건 구멍이 유난히 좁아서 그런 거요. 내 엉덩이가 큰 게 아니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긴 뒤 찾아온 웃음이라 그런지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박달재는 오두막 밖에서 불침번을 서고 매양은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쉬이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매양은 문틈으로 보이는 박달재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평범한 선비는 아닌 것 같은데.
박달재 또한 밤하늘의 별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사또로서의 신분은 들키는 시간 문제였고 조동팔과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사또의 증표인 마패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마패 하나로 놈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니, 지금의 나라 꼴을 보면 마패가 아니라 옥새를 가져와도 힘들지 몰라. 다음 날 아침 박달재는 산속을 뒤져 칡뿌리와 산딸기를 따왔습니다. 자, 이거라도 드시오. 배가 고플 텐데. 매향은 박달재가 내민 투박한 아침상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양반님네 손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흙투성이가 된 그의 손이 안쓰러웠습니다. 박서방도 같이 먹어요. 혼자 먹으면 체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소박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칡뿌리를 씹으며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진수성찬 앞에서의 대화보다 달콤했습니다. 박서방, 우리 이제 어쩌죠? 평생 여기서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매향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박달재는 결심한 듯 눈빛을 빛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게 생각이 있어. 조동팔 그놈이 아무리 권세가 등등해도 분명 약점이 있을 거요. 내가 한양에서 들은 풍문으로는 그놈이 세곡을 횡령한다는 소문이 있었소. 세곡 횡령이요? 그걸 어떻게 밝혀내죠? 증거가 필요하오. 놈이 빼돌린 세곡을 숨겨둔 장부나 창고를 찾아야 하오. 박달재는 매향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매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나도 돕겠소. 주막에 오는 손님들 중에 그놈 하인들도 있었으니 내가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산 아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달재는 즉시 매향을 등 뒤로 숨기고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누구냐? 썩 나오지 못할까? 수풀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주막의 단골 손님이었던 공보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두 사람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아니 박서방. 여기 계셨구만요. 공보 아저씨? 여긴 어떻게 알고. 말도 마슈. 온 고을에 방이 붙고 난리가 났어라. 현상금까지 걸렸다고요. 내가 여기 지리를 잘 알아서 망정이지 딴 놈들이었으면 벌써 들이닥쳤을 거요. 공보 아저씨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주막 털릴 때 제가 몰래 챙긴 건데 조대감 놈이 흘리고 간 거요. 박달재가 종이를 펼쳐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세곡을 빼돌린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의 일부였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었습니다. 이거다. 이것만 있으면 놈을 잡을 수 있어. 박달재는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매향도 기쁨에 겨워 박달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요? 이제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소. 이제 반격의 시간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공보 아저씨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사또 날이 큰일 났으쇼. 조대감 놈이 오늘 밤에 남은 세곡을 몽땅 배에 실어서 빼돌린다고 합디다. 오늘 밤을 놓치면 끝장이라고요. 박달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밤이라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향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매향 낭자,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나는 지금 당장 관하로 가서 남은 병력을, 아니 믿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 나루터로 가겠소. 낭자는 공보 아저씨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오. 싫어요. 나도 갈 거예요. 내 원수인데 내가 빠질 순 없죠. 안 돼요. 너무 위험하오. 박서방 혼자 보내고 나만 살라고요? 그건 절대 못해요. 같이 죽든 같이 살든 함께 해요. 매향의 완강한 태도에 박달재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대신 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면 안 돼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박서방. 아니 달재씨. 꼭 이겨서 돌아와요. 우리 꼭 살아서 달빛 주막에서 다시 술 한잔해요. 약속하리다. 내 반드시 그대에게 승전보를 안겨주겠소. 박달재는 매향을 와락 끌어안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생사의 기로 앞에서 확인한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렬하고 애절했습니다.
달빛이 구름 뒤로 숨은 금은밤, 고을 외곽 나루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조동팔 일당은 세곡을 몰래 빼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쌀가마니들이 등짐꾼들의 등에 실려 나룻배로 옮겨지고 조동팔은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둘러라. 날이 밝기 전에 배를 띄워야 한다. 조동팔의 재촉에 일꾼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횃불 하나가 번쩍 켜지더니 순식간에 수십 개의 횃불이 나루터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멈추시오. 국가의 세곡을 훔치는 도적대들, 꼼짝 마라.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것은 박달재와 매향, 그리고 공보 아저씨와 의기투합한 고을 장정들이었습니다. 박달재의 우렁찬 일깔에 조동팔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내 놈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느냐? 내 이놈 조동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내 오늘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마. 박달재는 품에서 공보 아저씨가 준 비밀 장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횃불에 비친 장부를 보자 조동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저놈들을 당장 쳐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조동팔의 악다구니와 함께 그의 사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박달재와 고을 사람들은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맞서 싸웠습니다. 챙,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박달재는 평소에 샌님이라 놀림받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앞장서서 지휘하며 사병들과 맞붙었습니다. 매향 또한 주막에서 갈고 닦은 억척스러움으로 빗자루를 휘두르며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야, 내 주막에서 행패 부리던 솜씨 좀 보자. 매향이 빗자루로 사병의 머리를 후려치자 사병이 꼬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조동팔의 사병들은 칼을 든 훈련된 자들이라 고을 사람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보 아저씨가 팔에 부상을 입고 쓰러지자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하하, 오합지졸 주제에 감히 나에게 덤벼. 다 죽여버려라. 조동팔이 승기를 잡았다는 듯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박달재가 품속 깊이 간직해온 것을 꺼내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노쇠 덩어리, 바로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박달재의 외침이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어사? 조동팔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달재는 단순한 사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밀명을 받고 탐관 오리를 적발하기 위해 암행어사로 위장하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좌천되었다는 것은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역적 조동팔은 듣거라. 너는 국법을 어기고 백성을 수탈하며 세곡을 횡령하였다. 내 왕명을 받들어 너를 처단하노라. 박달재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조동팔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또가 아니라 어사또. 매향은 멍하니 박달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마패를 든 그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도 벅찼습니다. 박서방, 아니 어사나리.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달재가 미리 한양에 지원 요청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역적들을 포박하라. 관군들이 조동팔 일당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조동팔은 포승줄에 묶이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이건 모함이다. 우리 삼촌이 우의정이야. 내 놈들이 무사할 줄 아느냐. 내 삼촌도 이미 의금부에 압송되었다. 이제 내 놈을 지켜줄 뒷배는 없다. 박달재의 차가운 선고에 조동팔은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루터는 고을 사람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세! 어사또 만세! 우리 고을 만세! 싸움이 끝나고 박달재는 매향에게 다가갔습니다. 매향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감히 어사또에게 반말을 하고 등짝을 때렸던 지난날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사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매향이 고개를 숙이자 박달재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향 낭자 고개를 드시오. 나는 낭자의 박서방이요. 하지만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낭자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마음을 훔친 도둑인걸. 박달재의 농담에 매양은 눈물 젖은 눈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새님이시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시련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조동팔의 몰락 이후 고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빼앗겼던 땅과 쇠곡은 주인들에게 돌아갔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박달재는 관아에 머물며 뒷수습을 마무리했습니다. 탐관 오리들에게 부역했던 관속들을 처벌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을 풀어주며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박달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복명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행어사로서의 임무를 마쳤으니 이제 왕에게 보고를 올리고 새로운 직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고을 그리고 매양과의 영원한 이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박달재는 다시 평복으로 갈아입고 달빛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막은 여전히 붐볐지만 박달재가 들어서자 손님들이 일제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또 날이 오셨습니까요? 어이쿠, 사또 날이 덕분에 우리 고을이 살았습니다. 박달재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허허, 다들 편히 앉으시오. 오늘은 어사가 아니라 그저 술 한잔하러 온 박서방일 뿐이니. 그는 익숙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매양이 술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고운 빛깔의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동백 기름을 발라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어 남몰래 눈물을 훔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슈, 박서. 아니, 나리. 매양이 말끝을 흐리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박달재는 그 잔을 단숨에 비우고 매양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매양 낭자, 내일이면 나는 한양으로 떠나오. 알고 있어요. 온 고을이 다 아는 얘긴데 뭐. 매양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안주를 집어주려 했지만 젓가락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가면 다시는 못 오시겠지요? 높은 벼슬도 하시고 좋은 규수 만나 장가도 가시고. 매양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고도 견고했습니다. 암행어사로 공을 세운 박달재는 앞길이 창창한 양반이었고 자신은 역적의 누명을 쓴 몰락한 가문의 딸이자 주모였으니까요. 박달재는 매양의 떨리는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 마음에 들어온 여인은 천하의 낭자 하나뿐인데. 말은 잘하슈. 한양에 가면 눈이 휘둥그레질 미인들이 줄을 섰을 텐데 이까짓 시골 주모가 생각이나 나겠소? 매양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박달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양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비단 주머니에 든 옷가락지 한 짝이었습니다. 예전에 매양이 아버지의 유품이라며 보여주었던 그 가락지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낭자가 잃어버린 나머지 한 짝이요. 옥사에서 도망칠 때 떨어진 것을 내가 주워 간직하고 있었소. 매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쌍가락지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듯 두 사람의 인연도 운명처럼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매양 낭자,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네. 제가 어떻게 내 벼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소. 낭자가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소. 내 임금님께 청하여 낭자의 아버님 누명도 벗겨드리고 낭자를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겠소. 박달재의 단호한 고백에 주막 안에 있던 손님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잘한다. 박서방 사내답다. 주모, 아님. 얼른 따라가슈. 매양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박달재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요? 저 때문에 날이 앞길 막히는 거 아니에요? 내 앞길은 낭자가 있어야 비로소 열리는 거요. 그러니 부디 이 못난 박서방을 거두어 주시오. 박달재가 너스레를 떨자 매양은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여간 말이나 못하면. 알겠소. 내 당신 밥은 굶기지 않을 테니 같이 갑시다.
다음 날 아침 고을 어귀에는 박달재와 매향을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곰보 아저씨는 눈물을 훔치며 박달재의 말고삐를 잡아주었고 고을 사람들은 직접 만든 떡과 술을 바리바리 싸주었습니다. 어사또 나리 주모.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나중에 우리 고을 또 놀러 오셔야 합니다. 박달재는 말 위에 올라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고운 가마를 탄 매향이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오. 내 언젠가 꼭 다시 와서 달빛 주막에서 거하게 한 잔 사리다. 행렬이 고개를 넘어 멀어질 때까지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한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충신의 신원이 복원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충신의 딸이 젊고 유능한 판서 박달재의 부인이 되어 내조를 톡톡히 하고 있다는 소문도 함께였지요. 박달재 판서는 가끔 아내와 함께 달을 보며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부인, 그때 개구멍에 낀 내 엉덩이를 빼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요. 그러면 매향 부인은 고운 부채로 입을 가리며 호호 웃는답니다. 그러게 말이옵니다. 그때 날이 엉덩이가 어찌나 토실하던지 하마터면 콱 깨물어드릴 뻔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달빛을 타고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고을 사또와 주막집 주모가 한밤중에 개구멍으로 만난 기막힌 사연은 그렇게 행복한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